연말을 거치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걱정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지금 확진돼서 입원 중이잖아요. 병상에서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지금 중국 우한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되어서 서울의료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몸 상태는 지금 기침이 조금 심했는데 이제 기침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열이 좀 났었는데 열도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별 이상 없이 치료하면은 한 2주일 후에나 한 주일 후에 가면은 또 새로운 병동으로 이동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본인은 상태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저 목소리 듣고 시청자분들이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전 목사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전 목사는 기침이 좀 있었지만 약 먹고 많이 좋아졌고 혈압도 괜찮고 체온도 정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내내 목도 상당히 쉬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 기침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주는데 아직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환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저희가 언론 보도를 접했을 때 전광훈 목사의 휴대전화는 엊그제 지난 21일 날 압수당했는데 지금 저걸 휴대전화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했죠? 네, 일단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교회 측에서 제공한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설교를 녹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비밀이 풀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압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압수를 해야 돼요. 왜냐? 이 경찰에서는 통화 기록이라던가 메시지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염병 예방법 이 위반 혐의 조사를 일단 계속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의 변호사 측에서는 휴대전화는 변호인 입회 없이 압수를 했으므로 이것은 명백히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딱 일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전 목사가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했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 압수할 수 있었다. 근데 왜 순순히 응했느냐? 경찰이 발부받은 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판정 이후에 병원에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데 전광훈 목사를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한 것처럼 녹음 파일로 교회 설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교회가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거짓이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확대 생산한 것처럼 심지어 저를 재구속시켜서 바이러스 사건을 우리가 국가 방역을 정면 도전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이 방역을 방해 놓은 것 같이 왜곡시켜서 세상 사람들을 막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바이러스 사건을 다시 또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 사랑제일교회를 딱 찍어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여전히 사랑제일교회가 마치 탄압을 받고 있고 지금 강제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방역당국이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은면 팀장님, 교인들에게 음모론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목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8.15 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랑제일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부인하는 건데, 즉 이거예요. 세상 거짓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정부 당국에서 방역 책임을 이번 기회에 제일사랑교회로 뒤집어 씌운다.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를 딱
찍어가지고 네. 8.15 집회라든지 그 참여했던 사람들에서 방역이 지금 확대되고 네. 재생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제일교회가 원흉이라고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인들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네. 하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는 우리가 그런 일 없는데 우리를 핍박하느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의 방역 조치가요. 전광훈 목사 본인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며칠 전에도 교회 지도자를 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회유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찰나에 교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나를 재구속시키려고 했고 감옥에도 본인은 몇 번 다녀왔으니까 재구속돼도 괜찮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정부의 방역에 대한 조치가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 또 특히 본인에 대한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요. 이 세 번째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을 매도하고 특정 집단들을 교회들을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지 정부는 왜 도대체 과학적으로 단 하나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누구누구 왜 자꾸 이렇게 발표할까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의 발표를 계속함으로써 특정 사람, 특정 집단을 표적 삼아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있어요. 정부가 그냥 찍고 발표하면 특정 개인이 어마어마한 죄인이 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단 하나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방역당국이 발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외에도 검사자 수도 동시에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을 검사했을 때 나오는 확진자 수와 4만 명을 검사했을 때 나오는 확진자 수가 동일할 수가 없다. 검사자 수가 동일한데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데 언제 어떻게 사람들의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매개로 특정 집단을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측을 탄압하는 억압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뭘 어떻게 억압을 했다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방역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확진자 찾아내는 거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아무나 데려다가 막 양성이라고 판정을 내립니까? 과학적인 기계를 통해 PCR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서 확진자와 음성인 사람을 확인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쭉 찾아가 오면 사실 이번에 확산에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12일 날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이 확진이 되면서 그로부터 계속 확진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가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제대로 방역 대책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대면 예배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뭐 한 1시간 정도 이상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뭐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다른 교회는 다 안 하고 있었잖아요. 방역 수칙 지키느라고 통성 기도도 안 했고요. 찬송도 가능한 한 허밍으로 하거나 아니면 목소리 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보면 영상에 보면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체육관이라는 곳에 4층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성도들이 함께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10여 명이 함께 주무셨다고 이미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건 왜 인정을 안 하고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자꾸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함으로써 도리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접촉이 됐거나 아니면 8.15 집회에 놓여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더 검사를 안 받고 숨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방역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정부가 PCR 검사에서 확진자 찾아내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요. 검사 받고 싶은 사람도 검사를 안 하게 됩니다. 저게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왜 느끼지 못하는지 저건 교회 핍박이 아니고요.
확진자를 찾아내서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당한 대책이고 방역 당국의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시는 것은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방역 당국이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 나섰고 증거물들을 갖고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정도가 하고 지금 뒤쪽으로. 오늘 우리가 입수한 자료는 여기 보듯이 하드 카피도 있고 CD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4시간 20분 자정을 조금 넘겨서 끝났습니다. 성과는 있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지난 21일에 서울시 합동 역학조사반이 이제 조사를 벌인 건데요. 보시면은 교인 명단이 담긴 컴퓨터 파일 그리고 7개에서 8개의 상자 분량의 서류, 8.15 집회 관련 계획 자료 회의록과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러한 압수물들은 크게 3가지를 보기 위해서 압수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교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허위 명단에 제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인 명단에 담긴 컴퓨터 파일과 7개에서 8개 상자는 이제 출입국 명부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명단을 확보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8.15 집회를 독려했는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8.15 집회 관련 계획 자료 회의록을 압수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 자가격리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8.15 집회에 참석했는지 즉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네. 아니 최장학 기자님,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광훈 목사는 신도들의 8.15 집회를 만류했다면서 그 관련 회의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입수했다라고 하는 이 집회 계획 자료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화살을 돌리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자료일 것이다라고 추측성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8.15 집회 참석과 관련해서는 나는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단 5분간 무대 연설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집회 참여를 말렸다는 교회. 하지만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들어보시면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강원에 간 집회는 불법이 아니요. 행정법원에서 다 허가를 해서 했고 그것도 내가 주최한 집회도 아니고 나는 우리 교인들 한 명도 못 가게 했어요. 거기에 그날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안 갔다니까 자가격리시키려고. 다음 주 토요일 날 8월 15일 날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군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군번 가지고 같이 사는 그 여자도 다 나와야 됩니다. 지키지 못한 데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측은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죠. 군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인 남성들인데 모두 나오라고 대학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교회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교회를 폐쇄를 했고 네. 8.15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문자라든가 이야기를 7번 했다고 그래요. 네. 그걸 제출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저 광화문 집회에 교인들이 안 나갔어야 되는데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 전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네. 교회 관계자가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좀 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좀 더 조사하게 되면 네. 그 내용은 나오겠지만 아무튼 좀 모순된 발언을 하는 거로 봐서는 좀 믿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압수수색 관련해서 방역당국을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불법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서울시 경찰청장을 고발한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시 경찰청에서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동현이 발부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와 이를 활용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불법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정광훈 목사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둘째, 정광훈 목사에 대한 핸드폰 압수는 변호인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정광훈 목사에게 변호인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는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사랑제일교회 비협조가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입장이죠.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결국 2차 대유행의 위험이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거죠. 예, 뭐 아직 2차 대유행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위기 순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주옥순 등 이런 보수 진영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죠. 예, 상당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8월 24일 12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입니다. 네. 관련. 그게 875명인데요. 그중에 822명이 서울입니다. 그다음 278명이 경기도 인원이고 네. 인천이 한 40명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서 한 53명, 지방에도. 수도권이 822명이군요. 서울이 504명이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 총 875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확진자가 급증된 거죠. 네. 지금 보시면요. 저 표를 보세요. 서울이 504명. 이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인천, 경기까지 그리고 저 부산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는 별도로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죠.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이죠. 24일 12시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누적 176명에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8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비수도권이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광화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평소에도 인구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문한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사실 감염 가능성 인원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아하. 더 큰 걱정은요. 지금 집회 참가자들의 30% 정도만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익명으로 검사해주고 검사비도 무료라고 지금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만 검사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청원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단체 8.15 광화문 집회 계획을 허용했던 판사에 대한 청원인데요. 이 청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 시민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문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하. 결국 이제 8.15 집회가 100명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역이 잘 지켜지는 조건 하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 판사의 허용 자체가 결국 지금의 이 사태를 불러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임이 필요하다는 그런 청원이고요. 네. 현재 24일 오후 1시 40분까지 26만 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청원글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냥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아마 얘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한계가 있다. 아마 이 정도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 법원이 이 시위를, 이 집회를 허용한 배경은 그럼 뭡니까? 지난 14일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10건의 신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7건은 기각하고 1건은 각하하면서 일부는 인용을 하게 되는데 당시 재판부 판단으로는 집회 시간이
너다섯 시간으로 짧고 그리고 집회 참가자가 100명 정도라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판단과 달리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1에서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 청원 나오는 가운데 최진봉 교수님, 예. 여당에서는 이런 법안까지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판사 이름이 박형순인데요.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지금 일명 붙였는데 원래 이름은 이렇습니다. 집회 시위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이현욱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저 집회를 허용한 판사 이름이 박형순 판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 이제 일명 박형순 금지법인데 원래 이제 명칭은 집회 시위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집회 시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네. 법원이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질병관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확산되는 걸 예측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 질병관리본부장이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집회를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네. 주말을 거치면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00명대로 조금 낮아졌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3단계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걸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정은경 본부장은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단계가 가능한 상황은 첫째로 2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0에서 2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일어난 경우여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더블링이 있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지만 다행히 오늘은 2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방금 이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 중에 더블링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더블링이란 표현이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에게 더블링 현상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즉 아하. 어제보다 오늘 확진자 수가 2배가 넘어야 되는 것이죠. 즉 어제 100명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오늘은 200명에 이르를 정도가 된다면 더블링이 되는데 이 더블링이 일주일 내 2회 발생할 경우 아하. 3단계 격상의 요건을 일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약 3단계가 되면요,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겪은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 3단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3단계가 되면 말 그대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실내는 50인, 실내는 100인 이상이어지지만 3단계가 되면 실내외를 무관히 10인 이상은 집합을 할 수가 없게 세상에. 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중단이 되고요. 또 학교, 유치원, 등교, 등원도 중지가 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집합 금지가 지금은 고위험 시설이고 중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300인 미만의 학원, 워터파크, 종교시설, 영화, 카페 등도 다 문을 닫게 되고요. 재택근무도 권고가 돼서 공공기관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그러한 것들도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요. 민간 기업도 이것과 유사한 재택근무가 권고받게 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요, 우리 사회가 거의 올스톱 됩니다. 거의 모든 방면에서 올스톱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회로 돌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 하나쯤 하면 그런 방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역을 나부터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던 뉴스가 우리를 주목해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무슨 내용이냐면 추석 때 이동 금지를 한다 만다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23일 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고 하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추석 연휴에 집에 갈 수 있냐 없냐, 고향에 갈 수 있냐 없냐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커져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자는 이렇습니다. 추석 이동 금지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왜 그랬냐면요. 이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걸 지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많은데 이걸 이제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석 전이 돼야 되냐 아니면 뒤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얼떨결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허윤정 대변인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본인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빨리 선을 긋기 위해서 이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 혼란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만 정말 이 여당, 정부 여당의 발표는요. 정말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답답했던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방송됐던 보이스트로 이제 매 라운드가요. 계속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긴장에 긴장을 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대1 대결에 손에 땀을 쥐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결을 펼쳐졌는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말 하지 않고 아주 노래를 맛있게 불렀어요. 우리하고 맞장 붙으면 되겠어. 참 앙팡지네. 앙팡질. 트롯 샛별. 소아양, 태연 양한테 양보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1대1 데스매치니까 양보할 생각 없죠. 아, 그렇군요. 어머, 그래요. 우리 태연 양은 그러면 양보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동생이 양보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욕심은 나죠. 양보는 하기 싫죠. 아, 그렇군요.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앞서 김수아 양과 김태연 양이 불렀던 노래는 1라운드 대결 때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대1 이른바 데스매치 이 앞두고 서로 기싸움이 팽팽했죠.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저희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이 김수현 양과 김태연 양은 한때 트롯 샛별 이 팀매치의 한 팀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가 떨어져야 내가 올라간다. 약간 이런 각오가 보이는 네. 그런 인터뷰였는데요. 리틀 김용희, 김수아 그리고 감성 트롯으로 불리는 김태연 양이 그러니까 대결을 펼쳤는데 네. 이 둘 다 트롯 신동으로 불리고 있는 참가자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둘 다 일단 지난 라운드 팀 미션에서 무려 올크라운으로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언니 동생으로서 서로 양보가 없었던 이 두 사람이 서로 질 수 없다면서 승부욕을 불태우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저 때가 팀매치 때예요. 그런데 정말 앙증맞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저 4명의 트롯 신동들이 레전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그냥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무대 매너하면 무대 장악력 하면서 그런데 뭐니 해도 최정아 기자님 팀매치 보셨죠? 정말 저 4명의 트로트 신동들의 그 실력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성인 가수들 뺨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일단 저는 2명으로 좁혀봅니다. 김수아 양 그리고 김태연 양. 이 2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김수아 양 같으면 1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량이 굉장히 좋아요. 아까 혜은이 씨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성량을 보이고 있고요. 또 김태연 양 같은 경우는 이번 이 보이스트롯의 최연소 참가자입니다. 그런데 또 감성은 또 50대 참가자 못지않은 감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동이다라는 이 표현이 아깝지 않은 참가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데스매치 때 문현주 씨가 불렀던 도련님이라는 곡을 선곡했고요. 김태연 양은 정말로 저 레전드 심사위원 남진 씨의 가슴 아프게를 불렀어요. 그래서 둘 다 좋은 노래잖아요. 과연 진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한데 아직까지 여러분의 기대를 좀 한껏 계속해서 모아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 대결을 보면요. 자, 이제 두 사람의 데스매치, 이제 맞대결, 벼랑 끝 대결이에요. 어떤 노래, 그 노래로 어떤 승부를 펼쳤는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양과 태연양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데스매치 1대1 대결 무대였는데 일단 수아양, 김원민 팀장 역시 이번에도 폭풍 성량을 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MBN의 보이스 트롯이죠. 장안에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저 13세 뭐 김수아양 13세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제 변성기가 올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성량도 풍부하고 네. 저 감정이입이 잘 돼 있어요. 그 드러닝을 불렀는데 잘 불렀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김태연 양은 9세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슴 아프게 남진 씨의 그 대표곡인데 가슴 아프게를 부르는데 자기가 언제 가슴 아파봤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김태연 양도 그렇지만 그 김수아 양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린 나이지만 네. 정말 트롯에 대한 천재성을 부여하는 거고 네. 아마 MBN 그 보이스 트롯이 아마 좋은 프로를 선택해가지고 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떨어졌겠죠? 잠시 보겠지만 아무튼 두 사람 다 올라갔으면 좋은데 1대1로 붙이는 바람에 참 그러네요. 아쉬운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태연양이 열창을 했는데 뭔가 우리 귀에도, 우리 아마추어인 우리 귀에도 뭔가 목소리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그런 아이고, 건데요. 세상에.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태연 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객들이 기쁨을 드리고 싶었는데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좀 제대로 다 본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첫 소절에서 약간 음이탈이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위로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실력을 보여준 건 너무너무 잘한 거다. 수아 양도 그 옆에 이제 물론 경쟁자지만 수아 양도 그 얘기했어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제대로 모든 걸 100% 보이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안타까움을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첫 소절 음이탈은 있었지만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릅니다. 과연 두 소녀의 수아양과 태연양의 저 1대1 대결 승자는 누굴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라운드에 진출할 사람 누굽니까? 네, 김수아 양의 승리로 결과는 끝이 났습니다. 예, 아유 둘이 부둥켜하고 우네요. 예, 우리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들을 우리 기다릴 겁니다. 예, 위로의 박수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승부의 이 쿨하게 인정하는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참 성인들 못지않게 참 멋지다 이런 생각해 보는데 근데 최담 변호사님. 태연양 많이 아쉬울 거는데 목소리가 이제 감기 때문에 쉬었다고 하는데 앞서 영상 보면 눈물이 좀 글썽글썽 맺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태연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성 트롯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또 김은배 팀장님 말씀처럼 아니 저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감성을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가슴 아프게를 선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 저렇게 감성이 나오는 것을 저희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6살에 만난 스승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 스승님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스승님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못해드렸나 이러한 죄송하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이 가슴 아프게를 선곡을 했고 그래서 저렇게 약간 쉰 목소리이긴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더 애절하게 이제 시청자들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연을 뒤늦게 알고 레전드 심사위원들도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박상배 변호사님. 이 선곡의 이유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선생님 때문에 이제 탈락을 했고 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니 더 아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속상한 토로에 무대 위는 물론이고 심사위원들, 다른 참가자들도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어린 나이잖아요. 충분히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회가 보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태연 양 이미 가능성은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단 1대1 대결에서 지긴 했지만요. 더 많은 가능성, 언니들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걸로 위안을 또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아 양과 태연 양의 1대1 매치 여기에 비견할, 여기를 더 능가할 만한 또 다른 1대1 대결이 있었습니다. 자, 팽팽한 신경전부터 벌였던 두 사람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수와 안조 들어갑니다. 큐에 2번. 어때요? 잘 뽑은 것 같아요? 어때요?
해볼만한 것 같아요. 해볼만한 것 같아요. 해볼만하다. 서로가 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기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누나가 나이가 있으니까 좀 더 이따 가야 되지 않겠니? 누나 저기 밖에 남자친구분이 차 시동 걸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괜찮아. 들어가세요, 기다리고 누나. 있으라 예. 그래. 들어가세요. 일단 신경전은 불꽃 튀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 무대 분명히 듣는 재미에 보는 재미까지 다 잡은 무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퍼포먼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하리수 씨가 아하. 정말 칼을 갈았습니다. 네. 서정아 씨의 비비각시를 성공을 해서 오. 반전을 주는 무대를 보여주겠다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하리수 씨가 본인의 특기가 그 무대에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네. 리모컨을 돌릴 수 없는 무대를 만들기도 했고요. 네. 백봉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흥폭발을 하는 무대였다라고 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네. 특유의 그 넘치는 흥과 에너지를 보여주는 이 무대를 펼쳤습니다. 네. 김성아 씨의 묻지 마세요를 선곡을 해서 이제 무대를 펼쳤는데요. 애초에 딱 선전포고를 해요. 하리수 씨가 굉장히 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면 나는 굉장히 뽕기와 다양한 표정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네. 있습니다. 퍼포먼스로 무장한 두 사람, 과연 어떤 무대 대결을 펼쳤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난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기를 말아라. 두 분 다 실력이 쟁쟁한데 일단 하리수 씨는 목소리도 목소리입니다만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그러니까 저나 이제 하리수 씨가 입은 게 궁중한복이었어요. 궁중한복을 입고 지금 서정아의 비비각시를 선보인 건데 사실 하리수 씨가 지금 퍼포먼스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궁중한복도 예뻤지만 항상 그 전에 뭐 핑크빛 공주 드레스를 입었다든지 항상 그때 맞는 의상들을 입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뽐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화려한 궁중한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지금 무용수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현빈 씨, 또 출연자들이 한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다 이런 평도 했고요. 김연자 씨가 하리수 씨가 준비를 아주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한복 입은 모습을 극찬을 하면서 나도 한복 좀 빌려달라 이렇게 또 한복을 탐내는 모습도 네. 보였습니다. 반면에 백봉기 씨는 정말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봉기 씨는 아마 정통 트로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보다는 목소리와 성량을 통해서 어쨌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연자 씨도 이 백봉기 씨의 목소리에 대해서 행복을 주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네. 백봉기 씨 같은 경우 부모님이 대전에서 올라오셨어요. 직접 응원을 하시러. 근데 뭐 외모가 어머님하고 백봉기 씨가 거의 닮아 있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끌었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응원했습니다. 시원하게 잘 불렀다. 앞으로도 떨지 말고 도전하자.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던져서 사람들로부터 박수 알차를 받았습니다. 네. 두 사람의 대결은 간발의 차로 백봉기 씨가 하리수 씨를 이기고 4라운드에 진출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어떤 이 선의 경쟁이 또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우민 팀장님, 백봉기 씨에게 승리를 안긴 이 묻지 마세요에 대한 노래 이 비화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묻지 마세요는 진성 씨가 그 이제 안동역 이후로 받기로 한 건데 원래 이제 김상아 씨가 대신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비화가 있다는 거 들어보면은 당시 이제 안동공 후속곡으로 보릿고개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거 있었는데 김성아 씨가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김성아 씨가 그 진성 씨한테 했다는 거예요. 가사하고 내용을하고 맞지 안 맞는다. 새빨갛게 젊은 사람이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걸 누구 만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반납을 하고 10년 후에 불러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진성 씨가 녹음까지 끝냈지만 아마 그 김성아 씨한테 2년만 부르십시오 하고 흔쾌하게 멋있게 양보를 했던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서로가 친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노래가 이제 비화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누가 불러도 정말로 구성지게 잘 부르는 게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또 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는 1대1 대결에 또 관심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이렇게 쭉 이어질까요? 진성 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최정아 기자님. 네, 진성 씨 정말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트로트의 왕자, 그리고 왕자라고 하기엔 황제가 맞죠. 네, 트로트의 황제 그리고 행사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 분인데요. 사실 진성 씨의 어린 때 삶은 정말 기구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에서 4학년까지는 다니지 못하고 바로 4학년에서 6학년, 요 2년 남짓 정도 다녔었고 아이고. 중고등학교도 뭐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가정 불화를 겪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집을 나가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정말 고아가 됐을 때 나이가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게 됐는데 11살까지 남의 집에서 주는 감자 그리고 고구마를 뭐 한두 개 정도 얻어먹으면서 컸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삶을 지탱하다 보니까 이때 그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다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아유. 자, 요즘은 글쎄요. 과잉보로 3살이 뭐예요? 더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을 이렇게 막 과잉보한다고 막 비판도 많잖아요. 그런데 3살의 나이에 고아 아닌 고아로 정말로 이 집 전전하면서 감자 고구마로 연명하던 진성 씨. 그 아픔을 고스란히 오롯이 담은 노래가 있답니다. 관련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리 어린 꽃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대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김은미 팀장님, 저도 저 노래 이제 들어봤는데 보릿고개를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뭔가 그 느낌은 좀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성 씨가 61세입니다. 그 시대에 어렸을 때 3살 때 뭐 감자 고구마라고 하는데 지금 감자 고구마는 지금 건강식이라든지 다이어트 식품을 먹지만 그 당시에는 생계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음식을 먹으면은 보릿고개 때 뛰지 말라 그랬어요. 뛰면 운동이 되면 소화가 되지 아이고, 않습니까? 세상에. 그럼 또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배고팠던 시절에 이제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가수 정동원 군이 그 이 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걸 부르니까 진성 씨가 눈물이 계속 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어려운 시절, 그 배고팠던 시절이 떠오르고 또 연상되니까 그 슬펐던 시절을 보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더욱더 주체할 수 없었겠죠. 아무튼 그 시대에는 그런 보릿고개가 있어서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곁에 있으면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3살 때 부모님이 다 곁을 떠났어요. 세상에. 얼마나 그러니까.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3살부터 혼자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고아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주는 도움하고 또 다르잖아요. 3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연히 다시 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어머니하고 외삼촌을 만난 것 같아요. 네. 어머니하고 외삼촌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진성 씨가 어머니를 붙잡고 엄마 나 좀 데려가줘. 엄마 나 좀 데려가줘 하고 아이고. 버스를 타려는 어머니의 발을 붙잡았는데 아이고. 그 옆에 있던 외삼촌이 자기 가슴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진성 씨가 느꼈을 그 아픔은 얼마나 아이고, 컸겠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정말 이분들하고 인연을 끊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16살 때부터 유랑극단 밤무대, 당신은 사실 16살이면 무대에 쓸 수 없거든요. 나이를 속여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16살 때부터 유랑극단이나 밤무대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하니까 그 아픈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당했을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굳이 따져본다면 16의 나이에 이미 무대에는 섰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진성 씨인데 사실 대중들이 인식하는 가수 진성으로 인정받은 건 얼마 안 됐잖아요, 최담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사실 대중들이 가수 진성 씨를 알게 된 건 한 50대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십 년, 40년 정도의 무명 시절을 겪은 건데요. 세상에.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16살에서 17살 때 되기까지는 10년 이상 노래를 부르기는 했는데 본인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노래를 데뷔를 한 게 30대였는데요. 그때가 93년이었고요.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로 정식으로 데뷔를 했지만 그때에도 주목을 못 받았던 거예요. 아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성 씨로서 주목받게 된 것은 50대가 됐던 이때 안동역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지만 이 노래로 큰 인기를 얻게 된 건데 사실 40년 넘게 무명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정말 포기를 할까 아니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돈에는 본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히트곡 하나 내지 못했던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무명생활, 강산이 4번 변하는 긴 시간입니다. 그 무명생활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진성 씨 본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래를 택했을 때 이미 나는 노래에 내 운명을 걸었다 생각했어, 어린 시절에. 10대 후반이나 20대 때 막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곳에서 생활비를 내가 벌어서 썼어요. 그러나 노래를 한 번도 내 손에서 놓아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 무명이 뭐 30년 세월이 이렇게 길고 그랬어도 웃으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택한 나의 마이웨이니까. 내가 선택했고 노래를. 나의 길이니까. 그래, 내 길은 내 길에게 융단을 깔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이거지. 일단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사실 다른 곳에서 돈벌이를 했어요. 김밥 장사, 노점, 과일 장사. 사실 안 해본 게 거의 없어요. 리어카를 끌고 행상을 하면서 일부러 메가폰을 가지고 다녔어요. 자, 과일이 왔어요. 과일이 왔어요. 과일이 왔어요. 네, 저렇게 또 자신의 그 힘들었던 과거를 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유머 있게 또 승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모진 풍파를 겪고 어느덧 지금 환갑이 됐습니까? 최정화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성 씨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온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른들의 아이돌로 불리고 있기도 한데요. 네. 안동역에서 그리고 태클이 걸지 마라는 곡을 통해서 정말 대세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진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무명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웬만하게 고생을 해도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뭐 이게 고생인가라고 하면서 무심하게 그 힘든 시간을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나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덕분에 트로트 막차에서 가장 성공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말 인생의 후반부에 맞은 늦깎이 전성기, 그 전성기라고 칭하게 만들어준 노래를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힘든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철없는 세월 밭에서 뭘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새벽부터 오는 눈이 우같이 오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은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최진봉 교수님, 사실 네. 이 두 노래는 굳이 뭐
앨범을 사거나 그러지 않아도 요즘 뭐 라디오나 또는 휴게소에 잠깐 들러도 저 노래 딱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진성 씨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인생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곡이. 근데 이 두 곡 다 사실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첫째 안동역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인생곡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모든 국민의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안동역이 원래 발표된 건 2008년도에 첫 번째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묻혀 있었던 곡인데 2014년도에 복고가 유행이 되면서 복고풍 리듬으로 편곡을 해서 다시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안동역 인근에 안동역 노래비가 세워질 정도로 아하.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태클 걸지만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산소에서 아버지 성묘를 갔다가 5분 만에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 진성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아버지가 마치 본인이 이걸 곡을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썼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애비가 다 막아줄 테니까 마음껏 날개를 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을 해도 이제 진성 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저 곡을 쓰기에 참 대견하다.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의미 있는 곡이었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저 두 곡을 합쳐서 뭔가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안동역에 도착한 진성 씨의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요약이 됩니까? 그런데 태클이 들어옵니다. 아하. 마침내 큰 사랑을 받게 됐는데 이번에는 건강 이상이 찾아옵니다. 어이고. 안동역에서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난 2016년 림프종 혈액암과 심장 판막증이 동시에 찾아오는데 네. 당시에 진성 씨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죽는구나 싶었답니다.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힘겹게 버텨왔는데 암 판정이라니 억울하고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데 독한 약물로 인해서 한 달 만에 체중이 20kg이 줄어들고 세상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의 모습과 보면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모습, 병상의 모습인데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진성 씨 같은 경우는 암 선고를 받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됐는데 진성 씨는 본인이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서게 된 이유가 뭐 자신을 살리고자 건강한 먹거리를 신경 써준 아내의 극진한 사랑 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하. 진성 씨는 굉장히 늦은 나이죠. 49살에 결혼을 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할까라도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극진히 본인을 지켜줬다라고 하면서 아내는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아내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만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아내분을 평생 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성 씨는. 네, 그렇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도 사실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진성 씨가 성격이 좀 밝고 좀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농담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자주 가던 식당에 이제 단골 그 식당 주인분이랑 친구여서 소개팅을 주선해서 만나게 그래요? 됐는데 알고 보니까 부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서 좋아한 건 아니지만 좋아하고 나니 부자였다라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뭐 내가 먹을 건 내가 먹고 살고 당신이 먹고 살 건 당신이 먹고 살고 이런 마인드가 참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몸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팠었을 때 옆에서 극진히 간호하는 아내를 보고 내 경제권을 모두 아내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좀 남다른 사랑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두 분의 사랑도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